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1절 짧고 굵게 진문공 8 도전과 천명 중 복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 좌전, 국어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34년 여름 노희공은 전획의 종제 전희의 활약으로 노나라를 침공한 제군을 물리쳤지만 노나라를 얕보는 제효공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노희공은 공자수와 장송신을 초나라에 보내어 초나라들어 제 나라를 쳐달라고 요청하게 하였습니다. 공자수 등은 많은 예물을 갖고 초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장송신은 우선 지인인 성덕신을 만나 도움을 청한 후 초성왕을 만나서는 지금 초나라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제 나라와 송나라뿐이다. 만일 왕이 제 나라와 송나라를 친다면 노나라는 온 힘을 다하여 돕겠다라고 말한 후 제 나라가 노나라를 침범한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초성왕은 노나라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초성왕은 제 나라를 간절히 치고 싶었으나 초나라와 제 나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보급 문제 때문에 망설였는데 노나라가 나서서 보급 문제를 돕겠다고 하자 초성왕은 혹이라고 판단하고 기원전 634년 겨울에 성덕신과 신공 숙후에게 군사를 주어 제 나라를 치게 하였습니다. 성덕신은 초군을 이끌고 제 나라의 양곡을 기습하여 별 저항을 받지 않고 양곡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초성왕에게 성전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초성왕은 초나라의 망명 중인 제황공의 6째 아들 옹을 양곡에 봉하고 옹무 즉 여가를 옹의 보좌로 임명했으며 숙후에게 군사 일전을 주며 양곡을 지키게 하고는 나머지 초군은 회구시켰습니다. 초성왕은 제 나라를 쳐달라는 노나라의 청을 들어주어 기뻤을 뿐만 아니라 양곡을 차지함으로써 중원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기뻤습니다. 이에 초성왕은 양곡 전투의 유공자 성덕신을 영융 겸 중군대장으로 삼고 송나라 치는 일을 서둘렀습니다. 송나라만 제압하면 중원을 장악하여 패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였죠. 한편 70이 넘은 투자문은 성덕신을 수차 영윤에 추천하며 은퇴를 신청해 오다가 간신히 초성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명예롭게 은퇴하였습니다. 투자문은 은퇴하는 날에 대부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자축년을 열었는데 참석자들은 투자문이 성덕신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유능한 인재를 청구했다며 다들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비가 병들어 대신 참석한 13세 된 위여신의 아들 위가는 투자문에게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혼자서 술만 마셨습니다. 투자문은 괘씸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여 왜 축사가 없느냐고 묻자 위가는 정색하며 축하할 것이 아니라 조상할 일이다. 성덕신은 용감하여 독전할 정도이지 강팩하고 무리하여 대군을 거느릴 인물은 아니다. 그는 300성 이상을 거느리고 출전하면 군대를 온전하게 기대시킬 인물은 아니다. 그가 실패하여 나라가 큰 피해를 입으면 그를 청구한 자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를 어찌 축하하라고 하는가. 성덕신이 군대를 온전하게 거느리고 개선한다면 그때 가서 축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며 성덕신과 투자문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투자문은 할 말을 잇고 위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였습니다. 성덕신이 영윤이 된 시기와 관련하여 동두일국지 제39회에서는 노나라가 초나라에 청병하여 초군이 제 나라의 양곡을 점령한 직후에 성덕신이 영윤이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좌전 노이공 26년조에는 초군이 제 나라의 양곡을 점령한 시기를 기원전 634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제39회의 묘사로 본다면 성덕신은 기원전 634년에 영윤이 된 셈입니다. 좌전 노이공 23년 25 내지 26년조에서는 기원전 637년에 투자문이 추천하여 성덕신이 영윤이 되었고 기원전 635년과 634년에 성덕신이 이미 영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국어진어사에서는
기원전 637년에 중이가 초나라를 방문했을 때 성덕씨는 이미 영륜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전 노이공 27년조에는 기원전 633년에 투자문을 위한 축하연 때의 위가의 냉소적인 발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군이 제나라에 양곡을 친 양상과 관련하여 동질국지 제39회에서는 초성왕은 제나라를 쳐달라는 노나라의 요청에 따라 성덕신에게 제나라를 치게 했고, 성덕신은 양곡을 점령하여 옹에게 다스리게 하고 여가에게 옹을 돕도록 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세가에서는 초성왕 39년 즉 기원전 633년에 노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초성왕은 신우에게 제나라를 치게 했고, 신우는 양곡을 점령하고 옹에게 다스리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좌전 노이공 26년조에서는 기원전 634년에 노나라 공자수가 초군을 요청했고, 겨울에 성덕신이 송나라의 민땅을 포위할 때 그 틈을 노려 노희공이 초군을 이끌고 제나라의 양곡을 점령하여 옹에게 양곡을 다스리게 했으며 여가가 옹을 받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초군이 제나라의 양곡을 친 시기, 초군을 인솔한 대장 등이 너무나 상이합니다. 초군이 제나라 양곡을 점령한 후에 옹을 받던 인물로 여가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여가는 지난날 제황공에게 자신의 자식을 죽여 요리하여 바치고 총애를 받아 세도를 누리다가 기원전 642년 제나라 공자들의 군의쟁탈전 때 제효공의 반대편에 섰다가 실패하고 노나라로 달아났던 그 인물입니다. 기원전 633년 겨울 초성왕은 진나라, 채나라, 정나라, 허나라의 군사 지원을 받아 성덕신을 대장으로 하여 친히 송나라를 쳤습니다. 오국연합군의 공격에 대하여 많은 신하들이 항복하자고 했으나 송승공은 송양공의 유언을 들어 초나라 연합군에 응전하기로 하고 진문공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공송고를 진나라에 보냈습니다. 송양공은 지난날 초나라로부터 당한 치욕을 잊지 못하고 죽으면서 초나라와는 원수이니 결코 초나라와 화합하거나 사귀지 말라. 진문공은 앞으로 대성할 것이니 진나라와 화합하라 라고 했었죠. 송나라의 구원 요청에 대하여 진나라 선진은 진문공에게 지난날 송양공의 은혜를 갚고 송의 포위를 부르주며 진나라의 위세를 떨치고 폐업을 이룰 호기다 라고 했고, 호는 조나라, 위나라, 정나라는 주공을 홀대하여 복수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초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이번에 이들을 쳐서 복수하자. 그러면 초나라는 이들을 구하러 송나라 포위를 풀 것이다 라고 지는 진문공은 최강국, 초나라와의 일전을 결심하고 공송고에게 출병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조체는 진문공에게 진나라는 진무공 때 1군을 두었고 진흥공 때 2군을 두었다. 이제는 대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3군을 두자. 이번 기회에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흥국 강병의 길로 나가는 첫걸음이 되게 해야 한다 라고 하자 진문공은 조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원전 633년 겨울에 피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갖고 진군을 중군, 상군, 하군의 3군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어 진문공은 중군 원수의 극곡을, 부장의 극진을, 상군대장의 호모를, 부장의 호원을, 하군대장의 남지를, 부장의 선진을, 대사마의 조체를, 진문공의 병거를 모는 의자의 술림보를, 진문공 호위를 맡는 그 위에 위주를 임명하는 등 진군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기원전 632년 1월 진문공은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위나라와 조나라 중 어느 나라부터 칠 것인가를 두고 진나라 대부들이 토론했는데 대다수 대부들은 조나라는 약소국이어서 정벌하기 쉬운 데다 송나라와도 가까워 초나라가 송나라 포위를 풀고 구원하러 오기도 가깝다라며 조나라부터 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극곡은 조나라를 치다가 초군이 개입하여 초군과의 싸움이 어려워지면 퇴로를 차단당할 수 있으니 위나라부터 쳐서 퇴로를 확보한 후에 조나라를 공략해야 한다라고 주장, 진문공은 극곡의 주장을 채택하였습니다. 또 극곡은 위나라 공략과 관련하여 위나라에 조나라를 친다며 가도를 요청하자고 하였습니다. 만일 위나라가 길을 빌려주면
조나라를 칠 때 확실한 퇴로를 확보하는 셈이어서 좋고, 위나라가 거절해도 진군의 위나라 침공 사실은 감쪽같이 숨길 수 있으니 손해볼 것은 없다는 것이 극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진문공은 극곡의 계책을 채택하고 사자를 위나라에 보내어 조나라를 치우고자 하니 길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진나라의 요구에 대하여 위나라 대부 원혼 등은 진나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진군은 위나라부터 칠 것이다. 그러니 진의 요구를 들어주자라고 했으나 위승공은 조나라는 위나라와 같은 초나라의 동맹국이라며 진나라의 가도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위승공은 눈앞에 진군도 무서웠지만 승승장구하는 초나라가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가도 요청이 거절당하자 진문공은 즉시 진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진군은 길을 돌아 위나라의 남쪽에서 황하를 건너 단숨에 오록을 포위하였습니다. 오록의 관리들과 위군은 진군에게 겁을 먹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진문공 등 망명파 신하들은 지난날 오록에서 밥 대신 흙을 얻었던 수모와 계자추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바쳤던 중심 등을 추억하며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기원전 632년 2월 진문공은 극보양에게 오록을 지키게 하고 초구성 근처 여무에 주둔하고는 초구성을 치려 했는데 갑자기 극곡이 병사하였습니다. 극곡은 죽으면서 진문공에게 진나라의 힘만으로는 초군을 당적할 수 없다. 제나라가 양곡을 뺏긴 이후 초나라를 미워하고 있으니 제나라와 먼저 연합한 후 진나라와 동맹을 맺어 초나라와 대적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문공은 극곡의 죽음을 슬퍼하며 중군 원수의 선진 후임인 하군부장의 서신을 발탁하였습니다. 진문공은 극곡의 유언에 따라 제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초나라를 치는데 제나라도 동참하라고 하자 양곡을 되찾으려고 기회를 노리던 제소공은 반가워하며 진나라의 제의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여무의 진문공을 방문하여 제나라와 진나라의 우호를 다졌습니다. 이때 위승공도 참여하려고 했으나 진문공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위승공은 진나라와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자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는 대부 영유를 진군 영체에 보내어 진문공에게 화평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문공은 제나라에 붙었다 초나라에 붙었다 하는 위나라를 어찌 믿겠느냐라며 위승공의 화평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영유는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와 위승공에게 백성도 진군이 쳐들어올까봐 벌벌 떨고 있다. 주공은 잠시 도성을 떠나라. 진문공도 주공이 도성을 떠난 것을 알면 더는 도성을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는 위승공은 원흥과 동생 숙무에게 섭정하게 하고 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손념을 초승왕에게 보내어 위나라의 위급을 알리게 하였습니다. 진군의 위나라 가도 요청 명분과 관련하여 동절국지 제39회에서는 진군이 조나라를 친다며 위나라에 길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세가와 좌전 노20 28년조에서도 진군이 조나라를 치기 위하여 가도를 요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위강숙 세가에서는 진나라가 송나라를 구원하러 간다며 가도를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문공은 지난날 위문공에게서 당한 냉대와 오록에서 당한 치욕과 더불어 자신의 가도 요청마저 거절한 위나라에 대하여 괘씸하게 여기고 아예 위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등이 나서서 원정의 목적은 송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위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주공의 품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잘못하다가는 위나라의 진군의 발목이 잡히게 된다. 위승공도 도성을 떠났다고 하니 위나라 도성은 포기하고 조나라를 치자라고 지는 진문공도 이들의 의견이 옳다고 여기고 위나라를 떠나 기원전 632년 3월에 조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진군의 포위에 대하여 조나라 대부 희부기는 진군은 지난날 원한 때문에 조나라를 치는 것이니 내가 진문공에게 가서 사죄하며 화평을 청하겠다. 그러면 진문공은 지난날 나의 호의를 기억하고 더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우랑은 상계로 진문공을 성으로 유인하여 매복한 군사들로 하여금 활로 쏘아 죽이게 하자라고 했는데 조공공은 우랑의 계책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허락 없이 지난날 진문공을 후려한 죄를 물어 희부기를 삭탈 관직하였습니다.
우랑은 사한계에 따라 진문공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의 신하들이 항복하기로 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친히 입성하여 조나라를 접수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문공은 우랑의 밀서를 받고 기뻐하며 곧장 조성으로 입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선진이 나서서 우랑의 밀서는 의심스럽다. 그 진위를 확인한 후에 입성하라 라며 진문공의 조성 입성을 만류하니 진문공은 입성을 보류하였습니다. 선진은 우랑의 제한 진위 확인을 위하여 진문공과 비슷하게 생긴 자를 진문공처럼 꾸미고 피가 군사 500으로 가짜 진문공 행렬을 호위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가짜 진문공 일행 반점이 한기가 휘날리는 조성에 들어갔는데 이때 매복한 조군은 가짜 진문공 행렬을 진문공의 행렬로 오인하고 갑자기 성문을 닫고 활을 쏘아 몰살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공공은 가짜 진문공 시신을 보고는 오히려 진군의 속았음을 알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진문공은 조나라가 사한계를 써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과 실제로 진군 수백 명을 몰살한 것에 격분 진군에게 조성을 총공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공공은 우랑의 계책에 따라 진군의 전의를 꺾으려고 저번에 몰살한 진군의 시체들을 성벽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를 본 진군은 성벽을 기어오를 전의를 잃고 성벽에 내걸린 전우들의 시체만 바라보았습니다. 선진은 조군의 비열한 방법에 대하여 진문공에게 조나라 사람들의 묘지는 도성 성문 밖에 있다. 진군도 그들 묘지를 파고 그 위에 영체를 세우자. 그러면 조나라 백성이나 병사도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지는 진문공은 선진의 계책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이런 식으로 시일을 끌다가는 초군의 역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선진의 작전을 승인하였습니다. 성벽에 내걸린 전우의 시신을 보고 잔뜩 기가 주고 있던 진군은 조나라의 묘를 파고 그곳에 영체를 세우라는 명령에 사기충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조나라 조상들의 묘를 파헤치고 그 속에서 해골들을 꺼내어 마구 조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를 본 조나라 백성과 군사들은 조공공이 진군 시체를 성벽에 매단 탓에 자신들의 조상묘도 파헤쳐졌다며 조공공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조공공은 급히 신하를 시켜 진군과 협상하게 했는데 이 협상에서 조나라가 사흘 안에 진군 시신을 입관하여 돌려주면 진나라는 영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나라가 성벽 위의 시체들을 거두어들여 염하고 관을 짜는 사이에 선진은 진군을 조성 좌우의 구렁과 숲에 매복시켰습니다. 나흘째 조나라가 진군의 시신을 실은 관들이 성 밖으로 나간다며 진군에게 오리 밖으로 물러날 것을 요청하자 이에 진군은 조성에서 오리를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관을 실은 수레들이 줄줄이 조성에서 나와 진군 진영으로 갈 때 조성 좌우에 매복한 진군이 달려나와 조성을 공격했고 연이어 오리박 진군도 합세하여 조성을 공격, 조군은 대피하였습니다. 조공공은 위주에게 생포되었고 우랑은 전일의 칼에 죽었으며 조성은 3월에 함락되었습니다. 진문공은 조공공을 감금하고 건달 출신의 대부 300여 명을 참수했으며 이들의 집과 재산을 몰수 진군에게 나누어주며 위로하였습니다. 이어 진문공은 지난날 자신에게 호의를 표했던 희부기에게는 북문 안에 가장 큰 저택을 하사하고 진군에게 북문 일대의 출입을 금할 정도로 후대하였습니다. 조성 함락에 큰 공을 세운 전일과 위주는 자기들 공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때우고 지난날 음식 한번 대접했다는 것으로 희부기를 후대하는 진문공의 처사에 큰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둘은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하사받은 희부기의 저택을 방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잠자는 병사들을 깨워 희부기의 저택을 포위하고 방화하였습니다. 이 화재로 희부기를 포함한 12명의 희부기 가족과 하인들이 죽었고 인근 민가 수십 채도 타버렸습니다. 위주도 술에 취하여 희부기를 욕하며 저택을 마구 휘젓다가 무너지는 대들보에 깔리고 불이 몸에 붙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호우는 군사들을 휴동하여 희부기 저택에 불을 진화한 후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다가 전일과 위주가 방한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진문공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호우는 자연발화도 아니고 또 단순한 방화도 아니어서
진화한 것으로 덮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진문공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진문공은 호언의 보고를 받고 크게 놀랐습니다. 진문공은 일단 불에 타버린 희북이의 저택을 찾아 5세 된 희북이의 아들 희록을 안고 있는 희북이의 아내 여씨를 위로하고 희록에게 진나라 대부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여씨는 불이 나자 희록만은 살려 가문을 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안고 연못에 뛰어들어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진문공은 희북이 저택 방화 사건과 관련하여 전일과 위주를 참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체가 나서서 둘은 죽어 마땅하나 오래도록 주공을 섬긴 충성과 이번 조성 함락의 전공을 보아서라도 용서해달라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문공은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위하여 수고한 신하들 모두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가슴 아픈 일이나 이는 용납할 수 없다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체가 나서서 위주는 이번 사건의 주범은 아니다. 위주는 진나라 제1의 용사로 그를 죽이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이번 방화사건의 주범은 전일이니 전일만 죽이는 것으로 방화사건을 종결하자 라며 위주만이라도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진문공과 조체 간에 더 이야기가 오고 간 후 최종 타협안으로 위주의 병세를 보고 그가 죽을 것 같으면 진문공의 명령대로 방화한 죄를 물어 그를 죽이고 앞으로 살아서 공을 세울 것 같으면 조체의 지는 대로 그를 용서하기로 하고 그 판단을 조체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조체는 위주를 병문하였습니다. 위주는 병세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비단으로 가슴의 상처를 가리고 직접 걸어 나와서 조체를 마중하며 다시 한번 사죄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자유자재로 놀리고 무기를 예전과 같이 다루며 건강함을 과시하였습니다. 위주는 조체의 병문 결과 보고가 자기 생사를 결정짓는다고 예감하고 아픔과 불편을 꾹 참고 자신의 건강함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조체가 위주의 병문에서 돌아와 위주의 건강함을 보고하자 이에 진문공은 전일은 잠수하고 위주는 삭탈관직하는 선에서 희북이 저택 방화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리고 위주 후임에 주지교를 임명하였습니다. 이번 회차 열패결국지의 팩트체크에서는 성덕신이 영윤이 된 시기, 초군이 제나라에 양곡을 친 양상, 성복정쟁을 앞둔 기원전 632년경 진군의 상군편제의 장수, 진군의 위나라 가도요청 명분, 위성공이 양으로 잠시 떠난 경위에 대한 상이한 묘사와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북조시대의 송나라 3대 황제인 문제는 부기를 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무관 심경지는 지난 북벌의 실패 사례를 들며 문제에게 박가리는 종에게 물어보고 배를 짜는 일은 한이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폐하는 적국을 공격하려고 하면서 백면서생과 도모하니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심경지의 말을 듣지 않고 문신들의 의견에 따라 출병했다가 대패하였습니다. 백면서생이란 심경지가 문제에게 진언한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그것만 읽어 얼굴이 창백한 사람이란 뜻으로 세상 물정이 어둡거나 실전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이릅니다. 백면랑이라고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